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브리핑 드리기 전에 앞서 시장 잠깐 간단하게. 일단 제가 보는 포인트는, 지금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반등 흐름들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하면서, 좀 이른 조정 추세로 좀 전환이 좀 되는, 조정으로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지난 7월 이후로 2021년 7월 이후로 쭉 수정을 좀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 주가가 다 빠졌을 때 저는 2000포인트 수준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하락을 하면은 조금 더 충격적인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일단 이 이유로는 11월 FOMC가 좀 남아있고, 금리 인상 확률이 아직까지는 75bp 인상 확률이 75%입니다. 75bp 인상 확률이 이전에는 65%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75% 수준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75bp 11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의 피봇, 정책 선회죠. 정책 선회. 영국도 그렇고 채권 뭐 매입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주다 보니까 다른 중앙은행들, 그리고 뭐 제넌 옐런 그 미 재무부 장관께서도 약간 그 금리 인상 긴축적인 그런 강경한 긴축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다른 기업들의 여파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IMF 같은 경우에서도 긴축 우려된다, 세계 경제가 좀 우려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11월 75bp 인상시킨 다음에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기에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신경을 좀 쓸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11월에 75bp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11월 이전의 이벤트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료방에 좀 올려드렸던 내용들인데요. 11일 OECD 경기 선행지수 오늘 밤입니다. 그리고 12일 FOMC 회의로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정되어 있고 미국에, 그리고 13일에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일에 같은 기간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입니다. CPI 지수. 우리가 패드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서 물가에 대한 뭐 등락들, 이 금리 인상하는데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 발표 8월 발표에서는 근원 CPI가 좀 높아져가지고 아무래도 시장이 변곡점으로 영향이 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물가가 피크아웃은 기존은 유지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9월 CPI 지수가 좀 어떻게 나와줄지, 이런 것들이 향후의 증시 흐름들을 계속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증시 변곡점이니까 13일이에요. 자,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지금 환율적인 부분들, 환율을 좀 보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환율의 고점, 그건 이제 환율의 고점은 1,500원 수준입니다. 1,500원 수준. 이전에 월봉 보면은 1,500원이 여기 고점이에요. 고점. 금융위기 뭐 그 2008년도 IMF 뭐 이런 뭐 있었잖아요. IMF 이후 1998년도, 그리고 뭐 금융위기 한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1,500원 부근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고점은 1,500원이고, 1,500원까지 좀 올라가면 이제 환율이 좀 덜 오르지 않을까, 안 오르지 않을까. 그럼 이제 시장이 환율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환율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들. 아니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1,500원 수준까지, 그리고 13일까지 좀 이악물고 버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산 에너빌리티도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최근에 주종들을 좀 강하게 보여줬던 게 시장 영향들도 좀 강하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찾아봐도 다른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멘텀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 첫 번째는 원전이 되겠고요. 원전.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 자, 원전 모멘텀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10월달, 빠르면 10월 말,
사우디 정상회담이 빠르면 10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폴란드도 10월 말쯤에 원전 입찰자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체코엔 차, 폴란드엔 방산, 맞춤 패키지로 K 원전 수출한다. 자, 체코와 폴란드,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등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는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패키지 원전 수출 전략 수립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졌고, 자, 여기서 폴란드 있잖아요. 폴란드는 최우선 협상자를 10월 말에 선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10월 초인 것 같네요. 일단 폴란드 원전 막판 수주 전 총성 없는 전쟁 4달 우선 협상자 발표한다라는 게 9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혹시라도 원전 좀 불발이 되는 게 좀 반영이 되고 있으려나요? 혹시 원전 수주를 좀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것들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을 가능성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라이벌이 너무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자, 폴란드 신규 원전 안전성 평가에 착수를 한다. 안전성을 입증을 하고 사업자 선정에 속도를 내며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 미국이죠, 프랑스 국영 원전이죠, 피 튀기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아마 이거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이거 수주를 좀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것들이 폴란드 수주를 못 받거나 연기되거나 그런 가능성들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그런 것 치고 매수를 좀 많이 한단 말이죠. 일단은 폴란드 정부가 6천에서 9천 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6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43년도 1기를 시작으로 2043년도까지 6기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시동 사업자는 곧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은 앞서 10월 초에 계약자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가 입찰을 서두르면서 일단 원전 기술력과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약간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원전 수출에서 방산 안보, 외교, 경제 이런 거에서도 바라카처럼 폴란드에서도 체코 폴란드 방산이랑 같이 원전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폴란드에서도 K2 전차, K9 자주포 국산 무기 구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분야 협력도 패키지로다가 원전을 같이 끼워가지고 같이 팔자, 약간 이런 내용들인 것 같거든요. 체코 원전 수주 위해서 윤 대통령 세일즈 나설 것이다. 한수원 사장이 발언이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10월 11일. 이런 내용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많은 내용들인데, 자, 일단 이집트 돌파하고 체코, 폴란드, 사우디, 영국도 뚫을 거다. K 원전. 약간 방산이랑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우디 쪽에도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은 11월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회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우디는 방산 쪽도 관심이 좀 많잖아요. 이런 쪽으로도 같이 연관 좀 해가지고, 그리고 바라카 원전 이후 이 사우디 쪽으로도 방산이랑 함께 원전 수출에 대한 기회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일단은 10월과 11월에 사우디 이 제2의 중동부 뭐나 이거 8월 24일 기사였는데, 여기 내용들 보면은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들이 좀 당장 했었던 상황들이었죠. 네옴시티가 지금 아직까지도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와 관련돼서 오는 10월 말에서 11월께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기간 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네옴시티랑 원전입니다. 여기서 네옴시티라든가 원전, 그리고 방산 쪽에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과 11월에 좀 기대감들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이슈들은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치손 환율에 두산 계열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 미국의 매출이 큰 두산밥켓 실적이 쑥쑥 올라오고 있는데 외환 차입이 많은 에너빌리티 적자.
딱 나오죠. 외화 차입이 좀 많은 에너빌리티 저도 지금 보면서 알았는데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게 많습니다. 외화로 차입금이라든가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원화로 좀 환산하면 이자 부담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있었네요. 이게 또 발목을 좀 잡고 있네요. 지금 주가가 부정받고 있는 게 원전보다는 아마 이쪽인 것 같습니다. 외화 차입금에서 파생 상품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자를 내야 되는 게 달러로 내야 되다 보니까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로 지불을 한다.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마켓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이 두산마켓이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두산마켓이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71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에 전망치보다는 13%가량 높아졌다. 왜냐면은 환율, 달러 강세 효과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북미 매출이 71%로 가장 높기 때문에 미국 매출이 높은 만큼 달러로 받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하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 7천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8천억 원까지 대략적으로 1,000억 원 가까이 환차익이 좀 날 것이다 라고 예상치가 좀 나왔습니다.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적자폭이 이전보다 좀 심할 것 같고 같진 않고 이전처럼 뭐 단기순이익 두산마켓의 주가 스와프 파생 상품을 반영을 하면서 단기순이익이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자 비용들이 좀 증가된다라고 해도 적자가 되지는 않겠죠. 이자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크고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 흑자는 나오겠죠. 흑자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 좀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시장 하락과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로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반영되는 연계 실적으로 반영되는 실적들도 견고할 것 같다. 중간 배당은 올해 재개해 주당 600원 주당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기말 배당금은 최소 700원 이상 양호한 실적과 높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은 주가 하방 경제성을 확보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은 매출 2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2천억 원 수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산마켓 한번 볼게요. 두산마켓의 영업 전망치가 한 8천억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일단은 뭐 9천억 원으로 반영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네요. 2,450억 원, 딱 이제 3분기 2,450억 원 수준 영업이익이. 근데 생각보다 뭐 2조 4천, 2,450억 원.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환수익을 반영을 시킨 가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잘하면 한 3천억 원 수준까지도 2조 4천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3,200 정도까지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영업이익이 일단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두산 밥캐사한테도 좋고 주가 하방 경직성 하방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으로 연계 실적으로 반영되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 이자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가 리스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는 아무래도 11월 달 중순쯤이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11월 달 한 15일, 16일께 그때쯤이 될 것 같아요. 두산마켓이 먼저 실적을 반영을 하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연계 실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을 발표를 하면 아무래도 두산마켓의 호실적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들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적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실적 발표를 체크를 하는 게 첫 번째 우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폴란드라든가 사우디 이런 쪽에서 원전에 대한 소식들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일단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에 대한 외화 환산 손실이 좀 날 수 있으니까 판상품이나 이자 비용 그런 것들 다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재무적인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원전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준다라고 하면은 주가 회복하는 것들은 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주가 수준들이 보면은 이 장기 이평선까지 제가 이 부분 좀 이탈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탁탁탁탁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하락을 했고 이 천일선 위치가 되어 있는 게 12,000원 부근이에요. 여기 12,000원 부근. 여기서 추세가 좀 전환되는 모습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주가가 좀 바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12,000원을 버텨주면서 다시 바닥을 다져주면서 회복하는 모습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반등이 이 구간에서 살짝 12,000원 수준에서 12,500원, 뭐 12,000원 이 수준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이 추세를 좀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대응을 살짝 잡아보시고 대응을 잡은 다음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은 평균 단가를 일단 대폭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추세가 이런 식으로 쭉 하락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 추세 전환되는 거. 여기 보셔도 추세가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거. 뚜렷하게 당시에 추세가 전환되면은 지나고 나면은 알아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항상 저점을 잡으려고 여기 끝에 발바닥 여기 이 끝에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아요. 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조정을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는 것들. 대응을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를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대응을 잡은 다음에 여기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를 어느 정도 살짝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말 그리고 11월까지 폴란드 사우디 실적 발표 11월 중순까지 일정들이 그때쯤에 좀 다 모여 있으니까요. 지금 흐름들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버텨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이런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시장이 시장인지라 저도 이제 또 뭐 다른 걸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뭐 접수를 좀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고 우리 무료방에서도 이런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들 무료로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이런 거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